예, 박근혜 정부의 핵심 실세였던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이 결국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국정원 특갈비 뇌물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한편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 작업이 본격화한 가운데 통합 반대파는 독자 신당 추진으로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이 시간 김영주 전 민주당 의원, 차명진 전 한국당 의원 두 분 모시고 정치권 이슈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대담 첫 주제는 이런 키워드로 잡아봤습니다. 키워드 보고 가시겠습니다. 자,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과 이원 의원 결국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이 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현역 의원 구속이라는 불명예 기록을 남기게 됐습니다. 자, 먼저 김 의원님, 두 사람 다 한 분은 정말 친박이고요, 한 분은 범친박계를 할 수 있겠죠. 친박 핵심 인사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으니까요. 두 사람의 구속, 또 20대 국회의원으로서는 두 번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문정부 의원은 처음이고요. 구속에 일단 의미부터 이야기를 해주실까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배덕광 의원 이후에 두 번째이고 문정부 들어서 첫 번째 의원들이 있고, 그동안에 사실은 이제 국회 열린 동안에 이게 말하자면 체포 동의안을 갔습니다만 실질적인 의미가 없었기 때문에 바로 이제 그것이 이제 직접 걸어 들어가는 이제 그런 것을 보였습니다만 매우 안타깝다고 할 수 있겠죠. 어쨌든 최순실 사태 이후에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이고 그 부분의 핵심이었던 의원이 실제로 여러 가지 어떤 그 본인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어제 들어가는 모습 보니까 이 의원 역시 두 분 다 상당히 많은 괴로운 표정을 갖고 들어간 건 사실이고, 또 실제적으로 법 자체에서 충분히 어떤 이렇게 구속의 어떤 그 당위성이 소명되었다 이렇게 보면서 실제적으로 구속이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어떤 상징적으로 보면 친박계의 완전한 어떤 소멸의 어떤 첫 번째 과정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왜냐하면 홍준표 대표가 어느 정도 이제 당을 장악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고, 유엔 의원 같은 경우는 어쨌든 당시 여당의 국토위 말하자면 간사로서의 역할, 그런 데 관련된 부수적인 잡음이 있어 왔고, 물론 본인은 이제 보좌관에 대해서 다 덮어씌우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핵심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사항들이 더군다나 이제 유엔 의원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국정 관련된 특수활동비라 하지만은 최경환 의원 역시 그 한 가지의 건으로 말하자면 검찰이 소환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본인의 심사는 굉장히 불편하고 여러 가지 머릿속에 복잡한 것이 많이 어려운거리지 않았겠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증거와 증인들 여러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구속이 됐으리라고 보는데, 본인이 할복 이야기까지 했기 때문에 지지자들은 설마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자유한국당 쪽에서도 친박 쪽에서도 소멸된 거 아니냐, 구심점에 아예 사라졌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차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일에 대해서? 그 부분은 조금 이견이 있어요. 친박은 이미 1년 전에 소멸이 됐습니다. 이미 사라졌다. 저희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가 정확하게 지적했듯이 친박은 어떤 이념과 역사를 같이 한 집단이 아닙니다. 그러기 단순히 이익 집단에 불과하기 때문에 1년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당하는 그 시점부터 이미 소멸은 어떤 뻔히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건 말고 또 하나 짚을 것은 이런 측면입니다. 이 두 분에 대한 소문은 사실 여기 앵커께서도 아실 테지만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그런데 소문이요? 그렇죠.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지금 이제 그 수사받고 구속받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서 이게 정권이 바뀌긴 바뀌었구나라는 생각과 동시에 박근혜 정부 시절의 사법 체계가 얼마나 엉망이었길래 이제서 이분들이 그 많은 그 소문을 딛고 넘어오다가 이제 그야말로 이제 구속을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동시에 이제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에 이런 이제 그 잘못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문재인 정부 대통령이 잘 하시고 문재인 정부 하에 검찰이 잘하고 이런 것을 뛰어넘어서 좀 제도적으로 좀 조치가 필요하겠다. 소위 말하면 권력과 사법이 좀 독립되는, 완전히 분리되는 그런 제도적인 조치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전 정부에서 제대로 수사가
안 이뤘다 이런 뉘앙스로 해석이 되는데 이런 그렇죠. 소문이 있었기 때문에 집권 여당의 뭐 원내대표까지 하고 사실은 뭐 친박 핵심이었기 때문에 검찰 쪽에서도 굉장히 부담이 스럽지 않았을까요?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 검찰이 수사를 했어야지 맞는 내용인데 예. 하지를 않았던 부분이 아쉽다 이런 네,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예. 그게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하다 보니까 또 부담이 될 수도 있고요. 예. 하여튼 뭐 아니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제 어차피 이제 수사하고 구속했으니까 이전 정부에서 이분들에 대한 소문이 많았는데 예. 안 했다는 거죠. 배덕광 씨는 2017년 그 훨씬 전부터 예, 예. 수사를 했지 않습니까? 예, LCT 그 사건 맞습니다. 관련해서. 예. 그럼 이 의원 저는 이현 의원이나 최경환 의원도 사실은 그때 수사를 했어야죠.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특활비 1억 수수로 이제 최경환 의원이 구속이 됐는데 특활비 관련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도 사실 이 부분에서 혐의를 받고 있었죠. 오늘 검찰이 추가 기소를 했습니다. 그 액수가요 36억 5천만 원입니다. 꽤 됩니다. 그런데 저는 눈길이 가는 게 이게 상당히 개인 용도로 돈을 많이 썼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또 최순실 씨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좀 드러났습니다. 네. 어떻게 봅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그 동안의 정치 자금으로 뭐 그런 어떤 과거의 간행이라고 했을 때 물론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만은 그렇게 사용했던 것보다 훨씬 재질이 나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나라의 돈을 특수활동비, 국정은 그것도 어떤 대북 관련된 사업을 관련된 쓸 돈을 갖다가 공공연히 받아서 문고리 3인방에 나눠지고 예. 자기 개인의 어떤 뭐 주사 맞고 뭐 미용하고 뭐 의상비 이렇게 하는 그 썼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공과 사의 개념이 전혀 구분 없이 있었기 예. 때문에 이제 예. 그런 아쉬움들이 있고 예. 이제 그런 면에서 아까 우리 참여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은 특별 감찰관이라나 혹은 뭐 지금 공수처 얘기했습니다만 자체 자정의 어떤 노력들이라든지 예. 제도나 또 대통령 스스로의 그런 관념들이 전혀 부재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예. 한꺼번에 터졌지 않느냐 예. 그렇게 생각이 들고 마치 말하자면 국가의 어떤 공공활동비를 공돈 쓰듯이 그렇게 예. 자연스럽게 썼다라고 하는 건 과거 자기 아버지 시대의 그 했던 행태들을 그대로 여과 없이 받아들이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현재 세월이 흘러서 지금 우리 관점에서 본다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용서할 수 없는 막말로 굉장히 재질이 나쁜 형태의 말하면 사용처다. 그야말로 무슨 오히려 뭐 친박 관리를 하기 위해서 정치적인 무슨 뭐 야당과 여러 가지 어떤 딜을 하기 때문에 그것도 물론 적절하거나 적법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것은 정치 활동이라고 해서 대통령이 그런 활동에 필요하다. 막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부분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로서는 안타깝고 아쉽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문고리 3인방 등을 통해서 국정원에 적극적으로 요구를 했다. 이를 막지 못했던 뭐 최측근들도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만 박근혜 대통령도 이걸 범죄 행위라고 인식을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그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전후한 여러 가지 행위에 대해서 태극기 부대가 상당히 이제 그 문제 삼잖아요, 그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현재 그 불법으로 기소한 것이 이것은 사실은 맞지 않는 거다, 합당치 않는 거다라고 얘기하면서도 사실은 태극기 부대에서 이 특활비 관해서는 언급이 없어요. 그렇죠. 이게 상당히 저는 이 문제를 오랫동안 이렇게 관찰했는데 태극기 부대에서 이런 방구도 없어요. 왜냐? 이 기관 대 기관으로 특수활동비가 넘어간 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문제가 된다는 거죠. 시대가 변하지 않았어도 이거는 문제가 된다는 거를 태극기 부대를 포함한 저조차도 상당히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통 사람이 그 왜 불법적으로 이 건널목 아닌 데서 건너는 것. 그랬는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단속하는 것에 대해서 왜 문제 삼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국가 지도자가 대통령이 국민의 세금을 사실은 어떤 식으로든 전용을 한 거 아닙니까? 이걸 뭐 개인으로 썼건 안 썼건 간에 이 개인을 썼느냐의 문제는 한번 저는 이제 이 보도에 일부 나왔지만 이건 나중에 봐야지 알아요. 그죠? 현재 이제 흘러나온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것과 상관없이 이렇게 기관 대 기관이 전용한 것은 이것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는 태극기 부대조차 이 문제를 정식으로 문제 제기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최순실 국정농단보다 더 크고 더 아프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거 제가 볼 때 검찰이 조사한 거를 조사를 안 받는다.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방문 조사했을 때 진실 거부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 무슨 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여러 가지 여지가 있어요. 본인이 어떤 인지했는지 아니면 본인이 같이 공모했는지 그것과는 다른 성격이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것과는 확실하게 다른 성격 아닙니까? 본인이 주체가 돼서 한 거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도 해명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제가 상당히 이제 이 한국당 소속이면서도 상당히 아프게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어떤 식으로든 해명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현 정부에서도 사실이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이렇게 국민들께 공개하고 이것을 이제 단죄하려 하거든. 이것이 얼마나 중차대한 죄인가를 분명하게 정치 보복이 아니라 이건 진짜로 정의를 세우는 것이다라고 좀 하려면 그 전에 있었던 사실은 국정원 특활비 전용에 대한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제가 뭐 구체적으로 예를 들지 않겠지만 저는 그것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말로 정말 정의를 세우는 행위구나라는 것들이 저는 뭐 저조차도 인정할 수 있을 것 같다. 최고 통치권자의 특활비 전용, 글쎄요. 이건 뭐 다른 기관도 특활비를 쓰는 곳이 많았기 때문에 이번 좀 생각을 좀 해볼 문제가 아닌가 싶고요. 지금 18개 혐의에서 20가지 혐의로 늘었습니다.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저희들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른 얘기 좀 하겠습니다. 어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을 했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 뭐 지금 정치 현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둘이만의 만남에 있어서 어떤 얘기가 오갈지 관심이었는데 잠깐 얘기 좀 들어보고 갈까요? 이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사실 안보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모든 사회 환경이 어려울 때 야당을 하고 있다 이 생각을 하는데 이럴 때 야당이 건강하고 야당이 힘 있는 야당이 되면 국정에도 도움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야당을 동반자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여당이 옛날 야당 때 그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쉬울 때 야당을 하면요 재미가 없어? 야당의 존재 의미가 없습니다. 어려울 때 야당을 해야지 야당하기가 훨씬 재미있습니다. 야당이 강하게 하려면 정부의 긍정적인 측면도 좀 이야기를 해야 되지. 부정적인 측면 이야기하려면 협력이 안 되잖아. 지금 긍정적인 측면은 하나는 있죠. 쇼는 기가 막히게. 근데 그것도 능력 아니야? 한계가 있을 겁니다. 자, 두 분 들으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김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뭐 이제 연초니까 이제 그런 어떤 우리 자유한국당과 관련된 전직 대통령 예우 차원에서 덕담을 나누고 이제 외형적으로 보면은 대통령을 하신 분하고 대통령에 도전한 분하고의 입장 차이. 야당은 투쟁적이어야 된다. 홍준표 대표의 발언이 반면에 대통령 하신 분 입장에 야당도 때로는 협력적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어떤 외형적인 얘기 속에서도 사실은 지금 BBK 정국이라고 하는 결국 현 정부가 결국 BBK 수사를 하고 실제적으로 어떤 그 수사의 그 다음 차례나 다다음 차례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될 수 있다라는 위기의식 속에서 서로가 이때 같이 공조해야 될 공통분모는 있는 것 같습니다. 대립각을 같이 세우고 또 한편으로는 홍준표 대표는 어쨌든 친박을 말하자면 제거하면서 결국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계 속에 당을 더 지방선거 앞두고 다져야 되는 시점에서 같은 공통분모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차 의원님. 이건 저는 이제 저희 당 대표한테 이런 말씀을 좀 해서 좀 미안한데 좀 정치적 상상력이 저는 좀 빈곤하시지 않았나. 왜 홍준표 대표는 굳이 새해 첫 만남을 MB로 했을까? 저라면은 오히려 지금 이제 청년 실업들이 상당히 어려우니까 청년 실업 현장을 가든가 아니면은 지금 북핵과 관련해서 외교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잖아요. 이런 문제에 대한 어떤 이 상징적인 곳을 가든가 그런데 무슨 뭐 전방위를 가든가 좀 이랬으면 좋겠는데 MB를 가는 건 연초에 전직 대통령을 예방하는 것은 뭐 관례상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상당히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게 상당히 정치적인 의미를 부여했어요. 그죠? 세배 온 게 아니라 마치 다스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 했던 얘기도 뭐
문재인 대통령이 쇼통 잘하는 건 알죠.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으려면 저 사람은 쇼통 잘한다라고 비난하는 것보다는 나는 더 멋지게 쇼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뭐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두 사람의 만남과 관련해서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 이제 UAE 의혹과 관련은 또 있고요. 다스 수사도 있고 그래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는 일단 UAE 관련 의혹 얘기는 하지 않았다고 해요. 뭐 잠깐 얘기는 했습니다. 특히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은 UAE 왕세제가 자존심 강하고 다른 나라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다. 홍준표 대표는 그런 방문 의혹을 하려면 여기서 했겠냐, 물어보겠냐, 뭐 이런 이야기도 했다고 하는데 이 이야기를 하면 뭐 정말 끝도 없을 것 같아요. 두 분께는 제가 이걸 좀 질문 드릴게요. 자, 이것이 문제였던 것 같다라고 제가 질문을 드렸을 때 뭐가 정말 문제였던 것 같습니까? 이 군사협정이 뭐 이전 노무현 전 정부 때 있었다, 아니다 박근혜 전 정부에 있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던데 뭐 그것도 뭐 진실 여부를 좀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 두 분은 어떻게 지금 이 문제가 발단이 됐다고 보십니까? 제일 문제는 청와대에서 자꾸 얘기를 바꾼 게 문제죠. 아예 입을 하지 말고 나중에 그 저희의 그 활동의 성과가 가시화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든가. 그게 아니라 청와대에서 계속 말을 바꾸잖아요. 그 최근에는 어떤 상황이냐면 청와대가 계속 말하기가 곤란하니까 여당이나 아니면 또 여당과 가까운 그 언론 매체를 통해서 또 얘기를 또 흘려요, 그죠? 이것도 사실은 정말로 그 한마디로 좀 치사하면서도 국민이 볼 때는 너무 헷갈리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청와대가 진짜 순수하지 못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얘기가 나오냐면 UAE가 문제가 아니라 그 옆에 레바논 관계 문제 아니야? 이런 식으로까지도 또 문제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이 문제를 청와대가 이게 계속 키운다. 여기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얘기를 어떻게 했느냐를 국민들에게 그 소개하는 그런 과정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로 좀 믿음직스럽지 못했다. 오히려 이 자체가 보세요. 지금 청와대가 잘했냐, 야당이 잘했냐, 전 정권이 잘했냐라는 얘기 논쟁 자체가 나오는 것 자체가 청와대에서는 상당히 자기 수준을 낮춰버린 거예요. 이게 상당히 이 점을 청와대에서 좀 직시를 해야 됩니다. 김 의원님. 저는 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뭐 길게 어떤 논쟁을 얘기하기보다는 어쨌든 이 정부가 과거 정부가 관계 맺었던 부분에 대한 조율이 필요했고 또 소통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거고요. 지금 현재 국회에서 논의하는 보다는 그렇게 많은 갈등과 문제가 있는 건 저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거가 전혀 상관없는 것을 뭐 2006년도에 했니, 2008년도에 했니, 어느 정권에 했으면 어떻고 그런 것이 아니라 어쨌든 현 정부와 말하자면 아랍에미리트 관계를 국익 차원에서 우리가 같이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너무 무슨 서로 디스하게 경쟁하듯이 해서 국익에 뭐가 좋겠습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만약 이게 앞으로 칼둔 말하자면 청장이 오면은 다 밝혀질 문제인데 결과적으로 야당도 딜레마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여당의 어떤 관계 과정에서의 어떤 부드럽지 못한 부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그것이 다 오픈됐을 때 사실은 현 정부보다는 야당이 훨씬 더 충격을 많이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대담 마지막으로 이 키워드로 좀 진행을 하고 마치도록 할까요? 키워드 보시겠습니다. 국민당과 바른정당의 통합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통추위도 출범을 했죠. 오늘 정강 정책 비교 토론회도 열렸는데 반대파 쪽에서는 개혁 신당을 만들려는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좀 점점 더 구체화되고 있는데 이미 분당은 이미 가시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전대가 과연 성사될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자, 반대파 쪽에서 말하는 개혁 신당 작업. 찬성하는 의원이 14명이다, 20명이다, 박지원 의원 같은 20명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탈당하더라도 교수단체가 이루어지겠냐 그 부분도 좀 궁금하고요.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어차피 비례대표가 상당수 많기 때문에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탈당하는 의원들이 10여 명이 된다 하더라도 교섭단체 구성은 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보여지는 거 현실적인 부분이 있고요. 왜냐하면 수도권 부분은 대체로 그런 전반적으로 안철수 대표 쪽으로 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무게중심의 거의 절반 정도인데 비례대표가 따라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전당대회를 저지하고 방해한다 하더라도 전당대회가 이루어지지 않지는 않을 것이다. 즉 진행될 것이라고 그렇게 보여지고 문제는 남아있는 따라가지 않는 분들이 어떤 명분을 가지고 사실은 민주당에 오고 싶은데 그런 명분을 말하자면 신설 합당까지는 할 수 없으니까 다른 어떤 새로운 형태의 신당을 만들어가야 하는데 과연 그것이 얼마나 힘을 가지고 명분을 가질 수 있을 것인지 그분들의 고민이 더 크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치가요.
참 그 하루하루 변화가 많은 것 같지만 사실은 정치에 있어서 큰 흐름은 사실은 뻔히 보이고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그 사실은 국민의당에 있어서 문제는 뭐냐? 호남표가 어디에 있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국민의당에 있는 분들 다 알아요. 아, 호남표는 이미 민주당 여권에 가 있다. 이것을 당분간 국민의당이 돌이키기가 어렵다. 지난 총선 때 잠시 국민의당이 가져온 적이 있으나 대선을 계기로 해서 아예 가버렸다. 그러면은 국민의당에서 남은 길은 딱 두 가지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예. 호남표에 연연하지 않고 그야말로 중도의 그런 새로운 둥지를 트든지 또 하나 민주당에 흡수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두 가지가 지금 서로 갈등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도의 길을 이제 그 소위 말하는 국민의당의 그 맹주인 이 안철수 대표가 택했지 않습니까? 그럼 나머지 이제 거기에 그 반대하는 분들은 호남에서 당선된 분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셨듯이 독자의 정당을 한다? 이거는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큰 흐름에서 볼 때 불가능합니다. 어차피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하더라도 아마 민주당으로 가는 징검다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큰 흐름에서. 왜? 당을 만들더라도 나중에는 자기들이 나중에 왜냐하면 당선돼야 되거든요. 그냥 거기서 그냥 장렬하게 산화하면 모를까. 그 여기서의 속도는 아마 바른정당에서 자유한국당으로 어느 정도 의원들이 가시느냐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일당의 문제가 내년 6월 달에 의장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개헌과 관련해서는 그런 5명 이상의 바른정당의 의원들이 자유한국당 가면 민주당도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을 좌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속도가 같아지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변수도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영주 전 민주당 의원, 차명진 전 한국당 의원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